사장님, 오늘부터 주방에서만 계세요. 38살 여자가 58살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30년간 이 식당을 지켜온 사람에게요.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근데요, 그 며느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식당이 서 있는 땅, 사실은 며느리 거였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지요.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그 도시 중심가에 자리 잡은 낡은 식당이었지요. 간판에는 큰솥 설렁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된 간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식당 안,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지요. 김복희, 58살. 이 식당의 며느리였습니다. 복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을 둘러봤어요. 커다란 가마솥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이 솥들이 큰솥 설렁탕의 심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복희는 이 솥들과 함께 새벽을 맞이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복희는 냉동실에서 사골을 꺼냈습니다. 하얗게 언 뼈들이었지요. 복희는 그 뼈들을 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개의치 않았지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핏물을 빼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복희는 가마솥에 물을 받아 불을 지폈지요. 가스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파란 불꽃이 솥 바닥을 핥았습니다. 복희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불을 30년간 지켜왔구나. 30년 전 복희는 28살 새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에게서 설렁탕 비법을 전수받았지요. 사골은 어떻게 고르는지, 핏물은 얼마나 빼야 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시어머니는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희야, 설렁탕은 정성이야.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 천천히 오래오래 끓여야 진국이 나오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복희는 평생 가슴에 새겼지요. 그리고 30년. 복희는 정말로 천천히 오래오래 끓였습니다. 설렁탕만 끓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도 함께 끓였지요. 사골이 다 준비됐습니다. 복희는 뼈들을 건져 솥에 넣었지요. 뼈들이 끓는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곧 뽀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거품을 걷어내며 불을 조절했지요. 너무 세면 국물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우러나요. 딱 적당한 불. 그걸 맞추는 게 30년 내공이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복희의 친정어머니 사진이었지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희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복희야,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참으면 언젠가 내 세상이 온다. 복희는 그 말씀대로 참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았지요. 시아버지의 구박도 참았어요. 남편의 무관심도 참았습니다. 시누이들의 눈총도 참았지요. 그렇게 30년을 참았어요. 근데요, 참아도 복희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국물이 서서히 뽀얘지기 시작했지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복희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아직이야. 2시간은 더 끓여야 해. 복희는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지요. 남편 오병태가 잠옷바람으로 들어왔습니다. 60살. 이 식당의 명의상 사장이었지요.
명의상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병태는 식당 일을 거의 안 했거든요. 사장이라는 직함만 달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벌써 일어났어? 당연하죠. 국물 끓여야지요. 병태는 대답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러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와. 음식 신경 써. 중요한 손님이요? 복희가 되물었지요. 누군데요? 하지만 병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지요. 저녁에 알면 돼. 신경 쓰지 말고 국물이나 잘 끓여. 복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복희는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중요한 손님이라. 누구지? 복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복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복희는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렸지요.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사업 손님이겠지. 하지만 복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폭풍이 찾아온다는 걸요. 새벽 7시 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복희는 국물을 한 숟갈 더 떠서 맛을 봤지요. 됐다. 이 맛이야. 30년 내공이 담긴 설렁탕 국물. 그 맛은 오늘도 변함없었습니다. 복희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 맛 하나는 누구도 못 따라와. 그게 복희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국물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몰랐어요. 그 유일한 자부심마저 빼앗기게 될 줄은. 식당 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지요. 복희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30년간 끓여온 국물처럼 복희의 인생도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복희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했지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손질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했지요. 대체 누굴까? 복희는 평소보다 신경을 더 썼어요. 반찬 가짓수를 늘리고 상차림도 깔끔하게 준비했지요. 오후 5시 저녁 장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희는 주방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지요. 손으로 대충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라는데 나도 좀 단정해야지. 복희는 깨끗한 앞치마로 갈아입었어요. 저녁 7시가 되었지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오덕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82살. 40년 전에 이 식당을 창업한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은퇴해서 집에만 계시지만 가끔 식당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 뒤로 남편 병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복희는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지요. 누구지? 3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깔끔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돈 좀 쓰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지요. 그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는 거리요. 너무 가까웠어요.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지요. 복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 다들 모여봐라. 소개할 사람이 있다. 시누이들이 홀로 나왔습니다. 첫째 시누이 오미영, 55살. 5년 전에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지요. 둘째 시누이 오미경, 52살. 언니 따라 친정을 들락거리며 살았어요. 두 시누이가 낯선 여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언니, 저 여자 누구야? 글쎄, 되게 젊어 보이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지요. 자, 이분은 유채린 씨야.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시지. 유채린이라고 불린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식당을 전국 체인으로 키워주실 분이야. 프랜차이즈요? 첫째 시누이 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네, 맞아요. 유채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솥 설렁탕의 맛이라면 충분히 전국 체인이 가능해요. 제가 직접 밀어드릴게요. 시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제대로만 하면 1년 안에 10개 지점은 낼 수 있어요. 유채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요.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린 씨를 모신 거야. 앞으로 우리 식당 컨설팅을 맡아주실 거다. 복희는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프랜차이즈라. 솔직히 반가운 소식 같기도 했지요. 식당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남편과 저 여자 사이의 거리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복희는 준비한 음식을 내갔습니다. 설렁탕, 수육, 갖은 반찬들.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요. 유채린이 설렁탕을 한 숟갈 떴어요. 호호 불어서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 이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그치? 우리 식당 국물이 일품이지. 시아버지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국물 누가 끓이는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요. 3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채린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시작할게요. 채린 씨,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 남편 병태가 유채린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그 악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었거든요. 5초, 10초. 보통 악수는 그렇게 오래 안 하지요. 복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녁 10시.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복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 병태가 들어왔어요. 복희야, 오늘 음식 잘 준비했어. 복희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채린 씨가 맛있다고 하더라. 국물이 진짜 좋다고. 그래요. 복희는 짧게 대답했지요. 병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복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여보, 그 유채린이라는 여자요. 응?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병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지요. 무슨 사이긴. 사업 파트너지. 왜? 아니, 그냥요. 복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병태가 주방을 나갔습니다. 복희는 혼자 설거지를 마저 했지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복희는 알았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요. 방금 그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사고를 손질했지요. 국물을 끓이면서도 어젯밤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0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오전 9시쯤이었지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유채린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다른 옷이었지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흰색 슬랙스. 여전히 세련되고 비싸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채린이 복희에게 인사했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라고요? 아, 사장님 부인이시니까요.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요. 유채린이 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시작할게요. 일단 홀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홀 구조요? 네. 동선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손님 테이블 배치도 바꾸고 카운터 위치도 옮기고 유채리는 자기 식당인 것처럼 이곳저곳을 지적했지요. 복희는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40년 된 식당이에요. 함부로 바꾸면 단골들이 싫어해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하지만 유채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에이, 어머니. 그런 구식 생각으로는 발전이 없어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복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배운 게 있었지요. 시댁 사람들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요. 그때 남편 병태가 들어왔어요. 채린 씨, 벌써 왔어? 네, 일찍 시작하려고요. 열심히네. 커피 한잔 할까? 좋아요. 병태가 유채린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지요. 복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둘의 거리가 또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지요. 유채린이 뭐라고 속삭이자 병태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복희의 귀에 박혔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었는데.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복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뒷골목에 나갔어요. 큰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지요.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복희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아, 고마워. 오늘 수고했어. 모려 오빠. 당연히 해야죠. 오빠? 복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모퉁이를 살짝 들여다봤지요. 남편 병태와 유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었지요. 병태가 유채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채린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복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어요. 퍽! 소리에 병태와 유채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병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희야.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었지요. 뒷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희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병태가 뒤따라왔어요.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태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복희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복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30년이에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손말을 날이 없었어요. 복희야. 근데 이게 오해라고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복희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복희야, 내 말 좀. 제발이요. 복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태는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복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지요.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손님들 밥을 차리고 시부모 수발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대가였어요. 복희는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친정어머니 사진이 보였지요. 엄마. 복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참으면 내 세상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 30년을 참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희는 다시 울었지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혼? 30년을 살았는데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럴 수 있을까? 복희는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복희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내일부터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유채리는 복희의 자리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30년 지켜온 그 자리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지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지요. 복희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래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자. 복희는 주방으로 향했지요. 사고를 꺼내고 물을 받고 불을 켰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몸이 알아서 했지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유채린의 볼에 입을 맞추던 모습, 둘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차려. 일단 오늘 장사부터 해야지.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복희는 주방에서 국을 퍼담았어요. 밥을 푸고 파를 썰어 올렸습니다. 여기요, 설렁탕 둘이요. 네, 잠시만요. 복희가 음식을 들고 홀로 나가려는데요.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채린이었지요. 오늘도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유채린이 복희 손에서 쟁반을 가져갔지요. 복희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는 주방에 계세요. 홀서빙은 제가 할게요. 유채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손님 테이블로 갔습니다. 복희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뭐지? 저 여자가 왜 저래?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복희가 홀 정리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오덕수가 복희를 불렀지요. 복희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아버님. 복희가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남편 병태와 유채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복희야, 앞으로 넌 주방에만 있어라. 네. 복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홀서빙이랑 손님 응대는 채린 씨가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30년 동안 손님 응대를 했는데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쉬라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지가 복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복희야, 넌 이제 나이가 있잖아. 58이면 할머니야. 늙은 사람이 앞에 서면 젊은 손님들이 안 와. 복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린 씨가 얼굴 마담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거야. 젊고 예쁜 사람이 앞에 있어야 손님도 늘지. 신우이 오미영이 거들었지요. 맞아요, 옳게. 솔직히 옳게 나이가 있잖아요. 채린 씨처럼 젊고 세련된 사람이 앞에 서야죠. 둘째 신우이 오미경도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옳게는 요리 실력이 좋잖아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복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태는 복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해. 그게 식당을 위해서 좋아.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알겠습니다. 복희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식당을 지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했지요. 단골들 취향도 다 외웠어요. 김 사장님은 파 많이, 박 과장님은 국물 싱겁게. 그렇게 3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주방에만 있으라고? 복희는 싱크대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달라졌어요. 유채린이 홀을 장악했지요. 손님 맞이, 주문 받기, 계산까지 전부 유채린이 했습니다. 복희는 주방에만 갇혀 있었어요. 국 끓이고 밥 푸고 설거지하고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기분이 달랐지요. 예전에는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뿌듯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일만 했습니다. 아무도 복희를 보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복희가 밥을 먹으려고 홀로 나왔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식탁에 5명분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유채린. 4명이 이미 앉아 있었지요. 복희는 빈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기, 제 자리는요? 복희가 물었지요. 시아버지가 턱으로 주방을 가리켰어요. 복희야, 넌 주방에서 먹어라. 채린 씨가 오셨으니 자리가 좁구나. 주방에서요? 복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방에서 혼자 먹으라고요? 유채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도 불편한데 어머니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죠. 복희는 유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내 자리를 빼앗아 놓고 양보라고? 복희는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복희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주방 구석에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식탁이었습니다. 식재료 올려놓는 용도로 쓰던 거였지요. 거기에 복희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채린 씨,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시아버지가 유채린에게 반찬을 권하는 소리였습니다. 복희에게는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도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유채린이 교태를 부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복희는 주방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하루는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지요. 아침, 점심,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복희를 보지 않았지요. 유채린이 홀을 장악하면서 복희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희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유채린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유채린이 손에 든 걸 보여줬어요. 복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건 복희의 앞치마였습니다. 복희가 30년 동안 입어온 앞치마요. 친정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였지요. 낡았지만 복희에게는 보물 같은 거였어요. 이거 너무 낡았어요. 버릴게요. 유채린이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잠깐요. 복희가 소리쳤지요. 유채린의 손에서 앞치마를 낚아챘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채린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에이, 어머니도 참. 이렇게 낡은 걸 왜 아껴요? 새 앞치마 사드릴게요. 됐어요. 이건 제가 쓸 거예요. 복희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유채린이 코웃음을 쳤지요. 참 옛날 사람들은 정 때문에 못 버리는 게 많네요. 유채린은 돌아서서 주방을 나갔어요. 복희는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해진 천이었지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도 있었어요. 하지만 복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거든요. 복희야, 이 앞치마 입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라.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복희는 앞치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복희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유채리는 앞치마만 노린 게 아니었거든요. 복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노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복희의 30년 내공이 담긴 것, 비법 레시피까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주방에만 갇혀 있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에 설거지를 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거든요. 유채린과 남편이 웃는 소리, 시아버지가 유채린을 칭찬하는 소리.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복희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지요. 유채린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유채린이 들고 있는 건 도자기 창기 세트였어요. 복희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거였지요.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그 도자기를 사셨어요. 복희야, 이 그릇에 음식 담아서 손님들 대접해라. 엄마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신 도자기였습니다. 복희는 30년 동안 그 그릇을 소중히 썼어요. 손님상에는 안 내고 특별한 날에만 꺼냈지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같은 날에요. 그런데 유채린이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어요? 복희가 다급하게 물었지요. 유채린이 도자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거요? 싱크대에 있길래 꺼내봤어요. 그건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복희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채린이 한 발 물러섰지요. 어머니,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 뭐라고요? 유채린이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요즘 누가 이런 글을 써요?
색깔도 칙칙하고 무늬도 옛날 스타일이고 그건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채린이 피식 웃었지요. 어머니 거요? 에이, 이런 낡은 그릇 쓰면 손님들 다 떨어져요. 유채린이 도자기를 싱크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하나가 미끄러졌지요. 싱크대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복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지요.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복희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깨진 조각을 주었지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릇이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채린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지요. 어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 실수요? 복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이게 실수예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에이, 어머니도 참. 제가 왜 일부러 그래요? 유채린이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어차피 낡은 그릇이었잖아요. 새 그릇 사드릴게요. 요즘 예쁜 거 많아요. 복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0년 동안 배운 게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라는 걸요. 됐어요. 나가세요. 복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채린이 어깨를 으쓱했지요. 네, 청소는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거든요. 유채린은 돌아서서 주방을 나갔어요. 복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에 쥐고 울었지요. 엄마 미안해. 엄마 그릇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어요. 그 돈 모아서 복희 시집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저 도자기를 사셨지요. 복희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자기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희는 남은 2개를 찾아 품에 안았지요. 이건 꼭 지켜야 해. 복희는 도자기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희가 잠들려고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지요. 복희는 눈을 떴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았지요. 복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 틈으로 바깥을 살펴봤어요. 복도에 불빛이 보였지요. 누군가 주방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주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채린이었습니다. 유채린이 주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지요. 뭘 찾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채린이 서랍 하나를 열었지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복희는 그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채린이 꺼낸 건 낡은 노트였어요. 복희의 비법 레시피 노트였지요. 30년간 기록해온 노트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에게 전수받은 육수 비법, 계절별 재료 손질법, 양념 배합 비율, 전부 그 노트에 담겨 있었어요. 복희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유채린이 노트를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미소를 지었지요. 이거면 되겠네. 유채린은 노트를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갔지요. 복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레시피를 훔쳐갔어. 복희는 분노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채린 편만 들 테니까요.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복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레시피 노트가 있던 자리, 텅 비어 있었지요. 복희는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내공이 담긴 노트. 그게 사라졌어요. 복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릇도 빼앗기고 레시피도 빼앗겼어. 이제 나한테 뭐가 남은 거지? 복희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을 바쳤는데,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밤마다 설거지를 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지요. 복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몰랐어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걸요. 시어머니 박순옥. 치매를 앓고 계신 그분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복희를 위한 비밀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복희에게 전해질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복희는 주방으로 갔어요. 사고를 꺼내고 물을 받았지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레시피 노트가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복희는 서랍을 다시 열어봤지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서랍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정말로 사라진 거였어요. 오전 10시쯤이었지요. 유채린이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연두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마치 자기가 이 식당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지요. 복희는 주방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가방 안에 내 노트가 있어. 복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점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복희는 국을 퍼담았어요. 밥을 푸고 파를 썰어 올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물 맛이 평소와 달랐어요. 복희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지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어요. 복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왜 이러지? 평소대로 했는데. 복희는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후추를 살짝 뿌렸지요. 그제야 맛이 나왔어요.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복희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간을 틀린 적이 없는데 복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레시피 노트가 없어서 그랬구나. 30년 동안 노트를 보면서 요리했거든요. 양념 배합, 재료 비율, 전부 노트에 적어뒀었지요.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노트를 봐야 했어요.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노트를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오후 3시쯤이었지요. 복희는 주방 정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에서요.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복희는 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이 바닥에 앉아 계셨지요. 손에는 오래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희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살이었지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대부분 멍하니 앉아 계시거나 횡설수설하셨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았어요. 복희야.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복희야, 나 오늘 정신이 좀 맑아. 네.
복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복희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줄 거요?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보여줬지요.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복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철제 금고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벗었지요. 목걸이 끝에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열쇠로 열어봐.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금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지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복희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복희야, 잘 들어. 네. 이 식당 땅 있잖아. 땅이요? 그거 네 거야. 복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가리켰지요. 거기 등기부등본 있어. 열어봐.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지요. 토지 등기부등본. 복희는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소유자 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희. 복희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천천히 설명했지요. 10년 전이야. 그때 우리 식당 망할 뻔했잖아. 복희는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식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지요. 큰 빚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마터면 식당을 뺏길 뻔했지요. 그때 내가 친정 땅 팔아서 우리 살렸잖아.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작은 땅이 있었지요. 복희는 그 땅을 팔아서 시댁 빚을 갚았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시댁을 살리려고 팔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잊으면 되겠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복희야, 내 자식놈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나는 다 알아. 어머니, 내가 정신 잃으면 너한테 다 빼앗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그걸 10년 전에 네 이름으로 바꿔놨어. 복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요? 왜요?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복희야, 넌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새벽마다 국 끓이고 밤마다 설거지하고. 진짜 기둥은 너야. 어머니,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가리켰지요. 여기에 내가 다 녹음해놨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왜 땅을 너한테 줬는지. 녹음이요? 만약에 법적으로 싸워야 하면 이게 증거야. 내 목소리로 다 설명해놨어. 복희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희야, 넌 이 집 며느리야. 내 진짜 딸이야. 잊지 마. 어머니. 복희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어요.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복희야,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 어머니, 특히 내 아들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복희는 서류와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복희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때가 되면 네가 이길 거야. 네, 어머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다시 돌아온 거였지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복희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가셨지요. 복희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이불을 덮어드리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복희는 서류와 녹음기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땅이 내 거라니. 식당 건물은 시아버지 명의였지요. 하지만 그 밑에 땅은 복희 거였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희는 생각에 잠겼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참자.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복희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요.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복희, 명의 변경일 2014년 3월 15일. 10년 전이었어요. 복희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복희는 눈물이 났지요. 시어머니 박순옥. 겉으로는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칭찬도 잘 안 하시고 다정한 말씀도 별로 없으셨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희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지켜봐 오셨던 거지요. 복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치직. 잡음 끝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오덕수의 아내 박순옥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말을 녹음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우리 집 식당이 서 있는 이 땅은 원래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 땅을 며느리 김복희에게 넘기는 이유는 복희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고 친정 재산까지 팔아서 우리 집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복희는 이 집의 진짜 기둥입니다. 만약 내 아들이나 남편이 복희를 배신하면 복희는 이 땅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복희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복희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 복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정수, 복희의 친오빠였지요. 복희는 망설였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도 될까? 10년 동안 제대로 연락을 못했거든요. 시댁일이 바빠서 친정에 갈 시간이 없었지요. 명절에도 시댁에서 보내야 했어요.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지요. 복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복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나 복희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복희? 우리 복희? 응, 오빠. 나야. 야, 이게 얼마만이야?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오빠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오빠,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닌데.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어디서 볼까?
오빠 사무실로 갈게. 그래, 내일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마워, 오빠. 복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복희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오빠의 사무실은 외곽공업 단지에 있었습니다. 김정수 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지요. 오빠는 중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요. 굴착기, 포클레인, 덤프트럭 같은 거요. 복희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희야. 오빠가 달려왔지요. 62살.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체격은 여전히 건장했어요. 오빠. 복희는 오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빠가 복희를 끌어안았지요. 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복희는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복희를 안아줬습니다. 한참 후 복희가 진정됐어요. 오빠가 복희를 소파에 앉혔지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자,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 복희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지요. 남편의 외도, 유채린이라는 여자, 주방에서 쫓겨난 일, 친정어머니 도자기가 깨진 일, 비법 레시피 노트를 도둑 맞은 일. 오빠는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그 자식들이 감히.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빠, 그런데 말이야. 응. 나한테 비밀 무기가 있어. 비밀 무기. 복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등기부등본이었지요. 이게 뭔데? 땅 등기부등본이야.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오빠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지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시댁식당 건물은 시아버지 명의인데 땅은 내 명의야. 오빠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복희야, 이거면 내가 이긴다. 정말? 저 집은 내 땅 위에 서 있는 거야. 법적으로 완벽해. 오빠가 서류를 내려놓았지요. 복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복희야. 응.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지요. 그리고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나 30년을 참았어. 그래. 새벽마다 국 끓이고 밤마다 설거지하고 친정 땅까지 팔아서 시댁 살렸어.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아버지는 나 내쫓고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지요. 오빠, 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그래, 안 참아도 돼. 내 땅 위에 있는 저 사람들 다 쫓아낼 거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30년 참았으면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오빠가 복희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복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빠, 일단 법무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니까. 알았어. 내가 아는 법무사 있어. 소개해 줄게. 고마워, 오빠. 고맙긴. 가족인데. 오빠가 웃었지요. 복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복희야. 응? 저기 보이는 거 있지? 오빠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사무실 마당에 커다란 기계들이 서 있었지요. 노란색 굴착기 여러 대였어요. 저 굴착기 중에 제일 큰 거 2대 넣어줄게.
굴착기요? 응.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고. 오빠가 눈을 찡긋했지요. 복희는 오빠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오빠, 30년 참았으면 됐어. 이제 뒤집어 엎어. 복희는 오빠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가족인데 뭘. 그날 저녁 복희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녁 장사를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파를 썰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복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해. 서두르면 안 돼.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 복희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지요.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때가 되면 복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이 오면 30년 빚을 다 받아내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몰래 빠져나가 상담을 받았지요.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인, 이거 완벽해요. 정말요? 네. 땅 소유자가 100% 부인이시고요. 건물은 시아버지 명의지만 땅은 부인 거예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지요. 즉, 저 건물은 부인 땅 위에 무단으로 서 있는 겁니다. 무단으로요? 네. 법적으로 말하면 불법 점유예요. 즉각 퇴거 명령이 가능합니다.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복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때가 온 거야. 복희는 법무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퇴거 명령서를 보내주세요. 2주 안에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식당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오덕수 앞으로 온 두꺼운 봉투였지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지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즉각 퇴거 명령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태야, 이것 좀 봐라. 남편 병태가 달려왔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이거 읽어봐. 병태가 서류를 받아들었지요.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게? 복희가 미쳤나? 뭐라고? 우리 땅에서 우리 보고 나가래요. 2주 안에. 말도 안 돼. 시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신청인 김복희.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복희가 감히 이런 짓을? 그때 유채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희가 우리 보고 나가래. 여기가 자기 땅이라면서. 뭐라고요? 유채린이 코웃음을 쳤지요. 말도 안 되죠. 이 식당은 아버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자. 시아버지가 급히 변호사를 불렀어요.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었지요.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땅 소유자가 김복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10년 전에 명의가 이전됐네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지요. 원래 이 땅은
어르신 부인 박순옥 씨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며느리 김복희 씨한테 넘어갔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글쎄요. 부인께서 따로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그 늙은이가 미쳤나? 내 땅을 왜 며느리한테 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김복희 씨 땅이 맞습니다. 즉, 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지요. 남편 병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2주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퇴거요? 네. 만약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 철거가 진행됩니다. 유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제 철거요? 그럼 이 식당이 부서진다고요? 네. 그리고 무단 점유료까지 청구당하실 겁니다. 10년 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시아버지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복희가 감히. 바로 그때였지요.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복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어요. 30년 동안 입어온 낡은 앞치마.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앞치마였지요. 복희는 앞치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아셨네요. 복희야, 내가 이런 짓을. 시아버지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런 짓이요? 복희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였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했어요. 손 쉴 날이 없었어요. 복희야, 친정 땅까지 팔아서 이 식당 살렸어요. 그거 아세요?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복희가 유채린을 가리켰지요. 남편은 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저는 주방으로 쫓겨났어요. 밥도 혼자 먹으래요. 30년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식모가 됐어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복희가 서리를 가리켰어요. 여기는 제 땅이에요. 2주 안에 나가세요. 복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남편 병태가 다가왔습니다. 가족이요? 복희가 피식 웃었지요. 가족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대접 못 받았어요. 복희가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지요. 복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병태가 뒤따라왔어요. 하지만 복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 앞에서 돌아봤지요. 할 말 없어요. 2주예요. 그 안에 안 나가시면 강제로 치워드릴게요. 복희가 주방 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30년 같이 산 며느리한테 쫓겨나다니. 아버지, 어떡해요? 병태가 물었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오미영과 둘째 시누이 오미경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올케가 우리 보고 나가래. 병태가 상황을 설명했지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도 쫓겨나는 거야? 응. 2주 안에 나가래.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오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올케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오미경도 거들었지요. 우리가 가서 따져야겠어. 시누이들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지요. 올케. 복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올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복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가씨들이 저한테 30년 동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비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오미영이 말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저 여자, 복희가 유채린을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제 어머니 그릇 깰 때 아가씨들 뭐 하셨어요? 그냥 보고 웃으셨잖아요. 옳게,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복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옳게, 제발. 시누이들이 애원했지요. 우리 오빠 집 부서지면 우리도 갈 데가 없어. 우리도 여기서 사는 거 알잖아.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예요. 그 안에 나가세요. 복희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희야. 시아버지 목소리였지요. 복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랐지요. 평소에 거만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복희야, 아니 복희 씨.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시아버지가 복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80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복희 씨, 내가 잘못했소.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식당은 내가 40년 전에 세운 거요. 내 인생 전부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복희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응? 30년 동안 저는 아버님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근데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안 보셨잖아요. 식모 취급하셨잖아요. 복희 씨, 이제 와서 무릎 꿇으시면 뭐해요? 늦었어요. 복희가 돌아섰습니다. 2주예요. 그 안에 안 나가시면 강제로 치워드릴 겁니다. 복희 씨, 제발. 30년 빚 갚으실 시간이에요. 복희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쿵. 시아버지는 복도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복희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복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2주 후면 끝이야. 30년 감옥이 무너지는 거야. 복희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 가족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복희를 찾아와 사정했지요. 복희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남편 병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시누이들도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옳게,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하지만 복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복희는 단호했지요. 유채리는 슬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을 빼려는 거였지요. 채린 씨, 어디 가는 거야? 병태가 물었어요. 저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유채린이 가방을 들었지요. 채린아, 잠깐. 나는 어떡하고? 병태가 유채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채린이 팔을 뿌리쳤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뭘? 저는 이 식당 때문에 온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하려고요. 근데 이제 식당도 없어지잖아요. 유채린이 차갑게 말했지요. 그럼 나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업이 먼저거든요. 미안해요.
유채린이 돌아섰습니다. 채린아. 병태가 불렀지만 유채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지요. 병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연녀한테도 버림받은 거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퇴거 기한 마지막 날이었지요. 아침 10시. 복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손질했지요. 거울 속 복희는 달라 보였어요. 30년 동안 앞치마만 입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복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지요. 오빠 9시에 시작해. 알았다. 준비됐어. 복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오늘이야. 30년 감옥이 무너지는 날. 8시 50분. 식당 골목으로 큰 트럭 2대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묵직하게요. 트럭 위에는 노란색 굴착기가 실려 있었지요. 거대한 기계였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굴착기잖아. 어디 공사하나? 저기 큰 솥 설렁탕 앞에 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시아버지 오덕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태야, 밖에 굴착기가 왔다. 뭐라고요? 병태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지요. 시누이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진짜 굴착기네. 저게 왜 여기 있는 거야? 트럭에서 굴착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무거운 기계가 땅을 울렸지요. 9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굴착기 2대의 엔진이 동시에 켜졌어요. 우르르르릉. 엔진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지요. 시아버지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짓이요? 하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식당 담벼락을 향해 움직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차 문이 열렸지요.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김복희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복희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지요. 복희는 당당하게 굴착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굴착기 기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복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요. 복희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복희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아버님, 제 이름은 김복희입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뭐? 그리고 여기는 제 땅이에요. 복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지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아버님. 복희가 시아버지의 말을 끊었어요. 법원 판결문 받으셨죠? 제 땅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 제 땅에 무단으로 침입해 계신 거예요. 복희가 굴착기 기사에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거대한 삼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안 돼. 제발. 병태가 굴착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2명이 그를 붙잡았지요. 복희가 미리 고용해둔 사람들이었어요. 놓으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손님, 진정하세요. 폭력 쓰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호원이 차분하게 말했지요. 첫 번째 굴착기의 삼날이 담벼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쾅!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벽돌과 시멘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웃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진짜 부수네. 세상에,
저게 큰솥 설렁탕 아니야?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가 무너진 담벼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식당이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담벼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시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이. 오미영이 울부짖었어요. 오미경도 함께 울었지요. 복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식당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삼날이 유리창을 향했어요. 쾅!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지요. 병태가 그 광경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복희야, 제발, 제발 멈춰줘. 복희가 병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복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복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굴착기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쪽이었지요. 복희가 30년 동안 국을 끓이던 그 주방. 삼날이 주방 벽을 향했어요. 쾅! 벽이 무너졌습니다. 가마솥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30년 동안 국물을 끓이던 그 솥들이요. 복희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잘가 30년. 복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굴착기는 계속 움직였어요. 식당 건물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지요. 4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바친 건물이었지요. 하지만 복희에게는 30년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으리으리했던 식당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요.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내려앉고 유리는 깨졌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 시댁 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먼지가 묻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굴착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복희가 폐허 속을 걸었지요. 30년간 자신을 가뒀던 감옥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복희는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섰어요. 뒤에는 폐허, 앞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졌지요. 30년 감옥이 무너졌네요.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폐허를 등지고 걸어 나왔어요. 햇빛이 복희를 비췄지요. 이웃 할머니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지요. 짝짝짝짝짝. 복희 씨 잘했어요. 통쾌하다. 시원하네. 복희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폐허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병태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시누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희는 그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지요. 출발하시죠.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복희는 뒷좌석 창문으로 폐허가 된 식당을 바라봤지요. 이제 끝이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복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차는 햇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폐허 뒤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지요. 식당이 무너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으니까요. 시아버지 오덕수는 멍하니 폐허 앞에 서 있었지요. 내 평생이 여기 있었는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어디로 가야 해요?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지요. 시누이들도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우리도 여기서 살았잖아. 오미영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몰라.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지. 병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시원이요? 우리가요? 오미경이 기겁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 호텔 갈 돈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아버지와 병태는 근처 고시원으로 갔지요.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지요. 시아버지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라고? 네, 아버지. 일단 여기서 지내야 해요. 병태가 힘없이 대답했지요. 시아버지가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쥐구멍에서 살게 될 줄이야.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시누이들은 찜질방으로 갔어요. 고시원 방값도 없었거든요. 언니, 우리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미경이 물었습니다. 오미영이 한숨을 쉬었지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일자리 알아봐야지. 일자리요? 우리가요? 그럼 어쩔 건데? 굶어 죽을 거야? 두 자매는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올케가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오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지. 30년 동안 올케한테. 오미영이 대답했지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한순간에 이렇게. 우리도 올케한테 한순간에 그랬잖아.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 밥도 따로 먹으라. 오미영의 말에 오미경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자매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지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덕수 씨, 대출금 상환하셔야 합니다. 뭐, 갑자기 왜요? 담보로 잡혀있던 건물이 철거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담보가 사라졌으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해요. 그게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통장 압류하고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지요. 망했어. 다 망했어. 병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보증 섰던 대출들이 전부 회수 절차에 들어갔지요. 통장이 압류됐어요. 카드도 전부 정지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거였지요. 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다. 이제 정말 끝이야. 시아버지와 병태는 고시원 방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편 유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식당에서 도망친 유채리는 다른 도시로 갔어요. 새로운 남자를 물색하려고 했지요. 유채린의 수법은 늘 같았거든요. 돈 있는 남자를 꼬셔서 재산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찰이 유채린을 쫓고 있었거든요. 복희가 고소장을 넣었던 거예요.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였지요. 유채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피해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채린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새로운 목표물을 물색하는 중이었어요. 양혜경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유채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웠지요. 철컥. 오해 아닙니다. 피해자가 4명이에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유채린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유채리는 결혼 사기 전과가 3번 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범행입니다. 검사가 말했지요.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이 넘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유채린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억울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유채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지요.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됐어요. 전문 결혼 사기범 유채린, 징역 3년 선고. 시아버지가 고시원 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구나.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거야.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희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병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태를 바라봤지요.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30년 동안 복희를 식모 취급했잖아요. 병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희가 새벽마다 국 끓일 때 우리 뭐 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복희가 밤마다 설거지할 때 우리 뭐 했어요? TV 보고 있었잖아요. 병태야.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오히려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태가 계속 말했지요. 복희 친정 어머니 그릇 깨질 때 우리 뭐 했어요? 그냥 웃고 있었잖아요. 복희 레시피 노트 훔쳐갈 때 우리 뭐 했어요? 모른 척 했잖아요. 그만해.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식모 취급한 죗값이야. 이게 벌이야. 시아버지가 울었지요. 병태도 울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부자가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복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병태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갔지요. 일용직 노동자 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10만 원짜리 막노동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지요. 야, 새로운 사람. 빨리빨리 움직여. 현장 감독이 소리쳤어요. 병태는 허리를 굽히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태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현장 옆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갔지요. 병태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어요. 차 안에 복희가 앉아 있었거든요. 깔끔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차가 병태 옆을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병태의 얼굴에 흙먼지가 묻었지요. 병태가 기침을 했어요. 눈을 비비며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복희가 창밖을 봤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복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고 지나갔지요. 차는 곧 사라졌습니다. 병태는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복희야. 병태가 중얼거렸지요.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복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찜질방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일자리를 구했지요.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 알바였어요. 하루 7만 원을 받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언니, 손이 다 트네. 오미경이 빨갛게 부은 손을 바라봤지요. 그래도 참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오미영이 대답했어요. 두 자매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케가 30년 동안 이런 일을 했구나. 이제야 알겠네.
두 자매는 비로소 복희의 마음을 이해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폐허가 됐던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어요. 2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지요. 하얀 벽에 큰 유리창.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복희네 설렁탕. 복희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개업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지요. 예전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이 국물은 내 이름으로 끓인다. 복희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새 주방이었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식 가스레인지, 커다란 스테인리스 손 4개. 전부 복희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복희는 사고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30년 내공이 담긴 손이었어요. 레시피 노트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유채린이 훔쳐간 노트는 필요 없었어요. 30년 동안 복희 몸에 새겨진 비법이었으니까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복희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됐다. 이 맛이야. 복희가 미소 지었지요. 30년 동안 끓여온 바로 그 맛이었어요. 오전 10시. 개업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지요. 복희 씨 식당 다시 열었다면서요? 맞아. 이번엔 자기 이름으로 연대. 그 국물 맛 진짜 그리웠어.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복희 편이었지요. 30년 동안 복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복희가 직접 문을 열었지요. 어서 오세요. 복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지요. 복희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복희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잘 되실 거야. 할머니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하얀 밥, 송송 썬 파와 함께요. 손님들이 한 숟갈 떠먹었지요. 아, 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예전 그 맛이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복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서 끓이던 국물. 이제야 내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내놓는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늘었어요. 줄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여기 설렁탕 둘이요. 저기요, 수육도 주세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복희는 정신없이 국을 퍼담았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의무였거든요. 시키니까 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내 식당이니까요.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복희야. 복희가 고개를 돌렸지요. 시어머니 박순옥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복희가 요양원에서 모셔온 거였지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안에서 쉬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복희가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잡았지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았어요. 복희야. 네, 어머니. 국 냄새 좋다.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맛이에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지요. 우리 복희 잘 됐구나.
내가 안심이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복희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지요. 복희는 식당 2층에 크고 좋은 방을 만들어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요.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복희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어요. SNS에 소문이 퍼진 거였지요. 30년 며느리 복수국, 새 식당 오픈, 사이다 스토리의 주인공 식당.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어요. 저기요, 사장님이 그분 맞아요? 네. 30년 참다가 시댁집 밀어버린 그분이요? 손님이 물었지요. 복희가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땅을 찾은 거예요.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희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이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복희는 망설였지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방송 촬영 날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식당 안을 비췄지요. 복희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앞치마였지요. 하지만 가슴에는 작은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에서 잘라낸 천조각으로 만든 거였지요. 사장님, 30년간 시댁에서 고생하셨다고요. 네, 그랬어요.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복희가 잠시 생각했지요. 그냥 국물을 끓였어요. 국물이요? 네. 새벽마다 국물을 끓이면서 버텼어요. 힘들어도 국물만은 제대로 끓이자고 생각했거든요. 복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이 국물 맛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사장님,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복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끓이고 또 끓여야 진국이 나오잖아요. 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을 끓였더니 이제야 진국이 나왔네요. 복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전국에서 찾아왔지요. 저기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복희네 설렁탕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우와, 진짜 여기구나. 사장님, 응원해요. 손님들이 복희를 응원했어요. 복희는 감사 인사를 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네 설렁탕은 지역 맛집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매일 줄이 생겼지요. 예약도 밀려 있었습니다. 복희는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이제는 혼자 다 할 필요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복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지요. 죄송한데요, 영업 끝난. 복희가 돌아보다 말았습니다. 문 앞에 남편 오병태가 서 있었거든요. 볼품없는 차림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수염은 덥수룩했지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희야. 병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복희야, 미안해. 병태가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내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달라질게. 복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달라진다고요? 응. 진짜야.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복희가 병태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당신 30년 동안 몇 번이나 그 말 했는지 알아요? 뭐? 술 끊겠다고,
바람 안 피우겠다고, 잘하겠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달라진 적 있어요? 복희야. 없었잖아요. 한 번도. 복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30년 전에 그랬으면 몰라도. 제발, 복희야. 병태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희가 손을 들어 막았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빈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복희가 카운터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병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복희야, 이러지 마. 아직도 모르겠어요? 복희가 병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복희가 아니에요. 당신한테 휘둘리던 그 복희가 아니라고요. 복희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3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복희가 서류를 병태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명하고 가세요. 병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류에 서명했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희야, 행복해. 병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맙네요. 복희가 차갑게 대답했지요. 병태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지요. 하지만 복희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병태는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복희는 혼자 남았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안녕, 30년. 복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복희는 공항에 있었어요. 손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지요. 친오빠 김정수가 배웅을 나왔어요. 복희야, 푹 쉬다 와. 응, 오빠. 어머니는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고마워, 오빠. 복희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좀 즐겨. 응, 그럴게. 복희가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지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지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네. 복희가 미소 지었지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친정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복희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지요. 30년 참았더니 이제야 진국이 나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엄마, 이제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거지? 복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무지개가 걸려 있었지요. 복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끓이고 또 끓여야 진국이 나오듯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터뜨릴 때 터뜨려야 새로운 맛이 납니다. 복희네 설렁탕처럼요. 30년을 끓였더니 진국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진국이 나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작은 불 하나 지펴두세요. 그 불이 내일의 국물을 끓여줄 테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